정약용은 일찍이 재물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 화를 청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젊은 시절에는 친구들과 둘러앉아 월급 이야기를 하고 저축 액수를 비교하며 웃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나는 올해 얼마를 모았다. 나는 적금을 하나 더 들었다며 서로의 형편을 스스럼 없이 꺼내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대화가 자연스러웠고 오히려 서로의 상황을 나누는 것이 우정의 증거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대화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입을 열려다가도 멈추게 되고 상대가 먼저 꺼내도 슬쩍 화제를 돌리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단지 나이가 들어 조심스러워진 것일까요? 아니면 세월을 살아오며 몸으로 배운 어떤 진실이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 넉넉하면 인간관계도 편해진다고 믿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베풀 수 있고 베풀면 사람이 모이며 사람이 모이면 외롭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그 여유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유를 드러내는 순간 관계의 결이 미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재산이 알려지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대화의 온도가 바뀌며 한때 순수했던 만남에 보이지 않는 계산이 끼어들게 됩니다.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관계의 무게 중심이 조금씩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래 그러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벼슬길에 있을 때 이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관직에 오르고 녹봉을 받으며 주변에 사람이 넘쳤던 시절,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감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찾아오는 이들이 많았고 그 안에 진심도 있었겠지만 이해관계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배라는 긴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사라졌을 때 누가 곁에 남았는지, 그리고 누가 먼저 등을 돌렸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 쓸쓸한 경험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드러낸 것이 사람을 모았던 것이 아니라 감춘 것이 사람을 가려주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월이란 참 묘한 스승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진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부러움을 사고 싶으며 나도 이만큼 해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50을 넘기고 60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드러낸 것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감추었던 것들이 자신의 평온을 지켜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을 자랑했던 자리에서는 시기가 자랐고 형편을 감추었던 자리에서는 진심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며 몸으로 겪은 진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숨기라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어떻게 관계를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며 마침내 자기 자신의 존엄까지 지켜내는지를 정약용의 삶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요히 감춘 재물이 가장 오래 빛난다는 말의 진짜 뜻을 그대들도 곧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내 형편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미 드러낸 뒤에 후회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속에서 깨달은 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입을 닫는 것이 때로는 입을 여는 것보다 훨씬 큰 지혜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드러나면 관계가 변한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설마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럴까 하고 생각합니다. 나와 30년을 함께한 친구가 나의 통장 잔고를 안다고 해서 달라질 리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이란 물과 같아서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뀐다는 것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만난 농부들과 선비들 그리고 관아의 아전들을 지켜보며 그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상대에게 재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기대를 품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저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 이 정도 부탁쯤은 들어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스며들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이 되며, 실망이 반복되면 서운함이 됩니다. 서운함은 어느 순간 원망이 되고, 원망은 결국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이 과정이 무서운 것은 아무도 악의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갑자기 돈만 보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의 형편을 알게 된 이후로 무의식 속에서 미세한 저울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밥값을 나눌 때 저 사람이 좀 더 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찰나의 생각이 스치고, 경조사비를 낼 때 저 정도 형편이면 좀 더 넉넉하게 내야 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끼어듭니다. 이런 미세한 균열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그 균열은 점점 깊어지고, 어느 날 문득 돌이킬 수 없는 틈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목격한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형편이 넉넉한 노인이 한 분 살고 있었는데, 그분은 평소에 자신의 살림 형편을 동네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넉넉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알려져 있었고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잔치가 있으면 그분에게 가장 큰 몫이 돌아갔고, 누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그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와주면 당연하다는 반응이 돌아왔고, 도와주지 않으면 인색하다는 수근거림이 따라왔습니다. 결국 그 노인은 어느 쪽을 택해도 마음이 편치 않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모습을 보며 기록했습니다. 재물을 드러낸 자는 스스로 무거운 짐을 등에 올린 셈이라고 말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실제로는 살림이 넉넉했으나 늘 수수한 옷을 입고 소박한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성실하게 사는 이웃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과도한 기대를 거는 사람도 없었고 뒷말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일상을 살아갔고, 정말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만 남들 모르게 도움을 건넸습니다.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깊이 감사했고, 그 감사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고요히 감춘 재물이 가장 오래 빛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비교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이라는 존재의 내장된 작동 방식입니다. 남의 형편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에서 생긴 차이는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부러움이 되기도 하고 위축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되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이 본성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본성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라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려는 조용한 노력입니다. 그것은 상대의 약한 마음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따뜻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대들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 벗과의 사이에 미세한 금이 간 순간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 금이 생긴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돈과 관련된 어떤 대화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형편이 드러난 순간 보이지 않던 감정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관계란 참 단단해 보이면서도 여린 것입니다. 평생을 쌓아 올린 신뢰가 한마디 말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입을 조심하는 것이 곧 관계를 조심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재물에 대한 침묵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형태의 예의입니다. 부모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것을 자식들이 편하게 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정약용도 그런 마음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두 아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 속에는 학문에 대한 당부만이 아니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에 대한 세밀한 조언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정약용이 자녀에게 재산의 규모를 함부로 알리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인간의 마음이 재물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재물이 개입했을 때 상처도 더 깊어지는 법이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심이 온전해 보이더라도 재산의 규모가 알려지는 순간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미세한 셈법이 시작됩니다. 본인들도 의식하지 못할 만큼 작은 셈법입니다. 형은 얼마를 받게 될까? 동생에게는 더 주시는 것은 아닐까? 가까이 사는 언니가 더 많은 것을 챙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 한쪽에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정약용이 유배 시절에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3남매를 둔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살림 형편을 일찍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부모를 공경했고 명절이면 한자리에 모여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가 부모를 모실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재산 분배가 엮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시는 쪽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균등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었고 명절 밥상은 점점 무거운 침묵으로 채워졌습니다. 결국 형제간의 정은 차갑게 식었고 노인은 병상에서 자식들의 다툼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일을 보고 깊이 탄식했습니다. 천륜마저 재물 앞에서 흔들린다면 그것은 자식의 잘못이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한 환경의 잘못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나 환경이 그 본성을 시험할 때 모든 사람이 버텨내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재산의 규모를 함부로 드러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녀들을 그 시험 앞에 세우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지혜라고 정약용은 여겼습니다. 더 깊은 문제도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일찍 알게 된 자녀는 자립심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물려받을 것이 있으니 지금 굳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그 느슨해진 마음은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야 할 시기에 기댈 곳이 있다는 안이함에 빠지고 그 안이함은 결국 나태가 되며 나태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재산이 아닌 학문과 부지런함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검소한 직분에 온 힘을 다하고 분수에 맞추어 도리를 지키라고 당부한 것도 결국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쓰면 줄어들지만 태도는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검소하게 사는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 자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넉넉한 형편을 일찍 알게 된 자녀는 자신의 두 발로 서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고요히 감춘 재물이 가장 오래 빛난다는 말은 자녀 앞에서 특히 깊은 뜻을 가집니다. 재산을 감추라는 것이 자녀를 불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우애를 지켜주고 싶기 때문에 다툼의 불씨를 미리 치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기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댈 그늘을 일부러 감추는 것입니다. 그대들 중에 자녀를 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들에게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은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일어서는 힘입니까? 정약용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재산은 감추되 삶의 자세는 남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남의 형편을 유심히 살피는 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눈이 모두 악의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재산이 알려지는 순간 그 정보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동네 모임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꺼낸 한마디가 시장을 거쳐 이웃집으로 흘러가고 이웃집에서 다시 누군가의 귀로 전해집니다. 소문이란 바람과 같아서 한번 불기 시작하면 누가 처음 불었는지도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세상의 재난과 슬픔 가운데 상당수가 감추어야 할 것을 감추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말한 감추어야 할 것이란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드러내면 화가 되고 감추면 복이 되는 종류의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재물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드러내면 시기를 부르고 탐욕을 불러들이며 감추면 평온을 지키고 안전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뒤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요즘 세상에는 노인의 재산을 노리는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로 접근하여 신뢰를 쌓은 뒤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며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을 이용하여 검증되지 않은 것을 비싼 값에 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지인을 사칭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연락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들이 접근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에게 돈이 있다는 정보가 어딘가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에도 비슷한 일은 있었습니다. 유배지 근처의 한 마을에서 평생 장사를 해서 제법 넉넉한 살림을 이룬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형편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좋은 것을 사주며 기뻐했고 이웃에게도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사업이 있다며 동업을 제안하는 사람, 먼 친척이라며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 심지어 노인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며 값비싼 약재를 파는 사람까지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사람 좋게 대응했지만 점점 지쳐갔고 결국 문을 닫고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넉넉한 형편이 오히려 고립을 불러온 것입니다. 반대로 같은 마을의 실제 형편은 비슷했으나 늘 수수하게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도 사업을 권하지 않았고 뜬금없는 방문객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밭을 가꾸고 손자와 산책하며 평온한 일상을 누렸습니다. 두 노인의 차이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재산을 드러냈느냐 감추었느냐에 있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시가 반드시 의도적인 자랑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무심결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새로 산 물건을 보여주며 좋은 것을 골랐다고 말하거나 여행 사진을 나누며 이번에 어디를 다녀왔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저 사람의 형편이 이 정도구나 하고 가늠하게 됩니다. 악의는 전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자신의 재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입을 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삶의 모습 자체를 수수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말로 자랑하지 않더라도 삶의 방식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고요히 감춘 재물이 가장 오래 빛난다는 말이 여기서도 다시 떠오릅니다. 감추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부터 자신을 조용히 지키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하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재산에 대해 입을 다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함부로 세상에 내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그대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형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까지 알려져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삶을 수수하게 가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추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들 합니다.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과 당신이 가진 것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도 처음에는 진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친절하게 안부를 묻고 따뜻하게 격려하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친절 뒤에 숨어있던 기대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일찍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벼슬길에 있을 때 그의 주위에는 사람이 넘쳤습니다. 찾아오는 이들이 그를 둘러싸고 조언을 구하는 척했고 학문을 논하는 척했으며 우정을 내세우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정약용은 그 시절 자신이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흐렸는지를 유배지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강진의 초라한 방에 홀로 앉았을 때 그 많던 사람들 가운데 편지 한 통을 보내온 이가 몇이나 되었을까요? 손에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수의 사람들이야말로 진짜였습니다. 유배지의 정약용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관직도 없고 녹봉도 없고 세상의 인정도 사라진 자리에서 그에게 남은 것은 학문과 인격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태에서 다가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농부의 아들이었던 젊은이가 학문을 배우고 싶다며 찾아왔고
이웃의 노인이 차 한 잔을 건네며 위로했습니다. 그들은 정양용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정양용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정양용은 훗날 이 시절을 회상하며 가난한 시절에 얻은 벗이 가장 귀한 벗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경험에서 하나의 진리가 보입니다. 진짜 벗을 가려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검소하게 살고 형편을 감추면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굳이 내칠 필요도 없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발길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당신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곁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벗입니다. 정양용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편안함 속에 자칫 무례와 기대가 스며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재물이라는 요소가 더해지면 문제는 한층 복잡해집니다. 오래된 친구가 당신의 넉넉한 형편을 알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관계에 금이 갑니다. 수십 년을 쌓아온 우정이 돈 한 푼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정양용은 그런 비극을 여러 번 목격했고 그래서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재물을 감추라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실제로 정양용 주변에서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던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넉넉한 집안 출신이었으나 항상 낡은 옷을 입고 소박한 식사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가난한 선비로 알았고 그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그는 조용히 찾아가 도움을 건넸습니다. 받는 사람은 놀랍고 깊이 감사했으며 그 은혜를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그 선비의 곁에는 언제나 진심으로 그를 아끼는 벗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재산이 아니라 그의 됨됨이를 보고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요히 감춘 재물이 가장 오래 빛난다는 말에 또 다른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감추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진심과 이해관계를 분별하는 조용한 시험입니다. 그대들의 곁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대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여전히 곁에 있을 사람입니까? 만약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한번 삶을 수수하게 바꾸어 보십시오. 그때에도 남아있는 사람이야말로 그대의 진짜 벗입니다. 정양용이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발견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진짜가 보인다는 것. 그것이 그가 18년의 고독 속에서 얻은 가장 쓸쓸하고도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절실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젊었을 때는 성취였고 중년에는 안정이었다면 노년에 가장 간절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매일 전화기가 울리고 찾아오는 사람 때문에 문단속을 해야 하며 이 사람 저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풍요 속의 불안은 가난 속의 평온보다 못한 법입니다. 정양용은 유배지에서 물질적으로는 가장 궁핍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글을 읽어보면 그 시절의 그에게서 의외의 고요함이 느껴집니다. 세상의 시끄러움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깊은 사색에 잠길 수 있었고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유배의 고통이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족을 그리워하고 억울함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재물 때문에 시달리는 번거로움에서는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고 투자를 권하지도 않았으며 경조사비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그는 평온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에서 정양용은 하나의 통찰을 얻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번잡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잡함의 상당 부분은 자신의 재산이 알려져 있는 데서 비롯됩니다. 재산이 알려지면 주변에서 끊임없이 요구가 밀려옵니다. 친척의 경조사에 넉넉하게 내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고 모임에서 계산을 도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생기며 여유가 있으니 이 정도쯤은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부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쌓이면 엄청난 무게가 됩니다.
들어주자니 끝이 없고 거절하자니 인심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밤에 누워도 오늘 그 부탁을 거절한 것이 잘한 일이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재산을 드러낸 대가입니다. 넉넉함이 오히려 짐이 되는 역설입니다. 정약용은 바람이 흔들 수 있는 것은 수면의 물결뿐이며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재산이 바람에 흔들리는 수면이라면 감추어진 내면의 평온은 깊은 물속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자신의 내면이 고요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실제로 검소하게 사는 노인의 일상은 놀라울 만큼 평온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도 없고 경조사마다 큰 금액을 내라는 압박도 없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책을 읽으며 가까운 벗과 차를 마시고 손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소박한 일상이야말로 노년의 진짜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재산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관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소하게 살면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분은 절제할 줄 아는 분이구나 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검소함이 만들어내는 보호막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보험보다도 확실합니다. 고요히 감춘 재물이 가장 오래 빛난다는 말이 노년의 삶에서는 특히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나이 들고 보니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고요하면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의 초라한 방에서도 수백 권의 저수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도 노년의 평화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재산에 대한 말을 한마디씩 줄여보십시오. 입을 닫는 만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만큼 일상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소란 속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고요함이야말로 노년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재산을 감추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유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도움을 줘야 덕을 쌓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일견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베풀문 요청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를 발견하여 조용히 행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정약용은 재물을 감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는 뜻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언뜻 모순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면 도둑의 표적이 되거나 화재에 잃거나 세월 속에서 가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필요한 곳에 조용히 베풀면 그 재물은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로 남고 베푼 사람의 마음속에 보람으로 남습니다. 물질은 사라져도 마음에 새겨진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풀미야말로 재물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풀매 방식입니다. 평소에 넉넉한 형편으로 알려진 사람이 도움을 주면 주변의 반응은 어떨까요? 대부분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저 정도 형편이면 그 정도는 해야지 하는 시선이 따라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도 감사보다는 당연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 그 도움이 기대의 기준이 되어 다음에는 더 큰 도움을 바라게 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베풀매 의미가 반감됩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진심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반면에 평소 검소하게 사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조용히 도우면 어떨까요? 받는 사람은 깊이 감동합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감사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의 도움이라도 그 무게와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 시절 가난한 이웃을 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는 넉넉한 재산이 없었지만 가진 것 안에서 나눌 줄 알았고 그 나눔은 받는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도움에는 또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넉넉한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으면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 사람에게 신세를 졌다는 생각이 따라오고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라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하지만 나와 비슷한 형편의 사람이 어려울 때 손을 내밀면 느낌이 다릅니다. 서로 어려울 때 돕는 이웃이라는 따뜻한 연대감이 생기고 그 도움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은 이처럼 도움의 질까지 높여주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삶 자체가 이 원리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물질적으로는 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문을 가르치고 농사의 방법을 알려주며 아픈 이웃의 곁에서 함께 밤을 지새우는 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베풀음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평생 그를 스승으로 모셨던 것은 그가 돈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베풀음은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고요히 감춘 재물이 가장 오래 빛난다는 말은 베풀음의 장면에서 가장 아름답게 실현됩니다. 감추되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내놓는 것, 그것이 진짜 베풀림입니다. 요란하게 드러내며 주는 것은 명예를 사는 행위에 가깝지만 아무도 모르게 건네는 따뜻한 손길은 그 자체로 빛이 됩니다. 그대들도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먼저 삶을 조용히 가꾸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말없이 손을 내미십시오. 그 손길을 받은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고 그대의 마음에도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이 남게 될 것입니다. 받는 이의 눈시울을 적시는 도움은 언제나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따라오신 그대들은 이제 하나의 결론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 이야기를 아끼는 것은 단순히 조심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삶의 지혜가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진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성공을 증명하고 싶었으며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평온이었으며 명예가 아니라 인격이었으며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화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약용은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뒤에도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고 그의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 전해졌으며 그가 남긴 저술은 20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재산을 과시하고 호화롭게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변의 시기를 받았을 것이고 진정한 제자를 얻지 못했을 것이며 역사의 이름을 남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검소함이란 단순히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가치가 지갑의 두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인격에 있고 생각에 있으며 살아온 방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줄이고 안으로 채우는 삶을 택한 것입니다. 선비는 궁한 처지에 있어도 비굴하지 않다는 그의 말에는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켜야 할 품격이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화려한 사람보다 속이 깊은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과시하는 사람보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을 더 따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정약용이 겸손함은 사람을 머무르게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겸손함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그 겸손함의 시작은 자신이 가진 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본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젊었을 때 추구했던 것들이 결국 허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이고 가족과의 화목이며 진실한 우정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고 과시해서 얻을 수도 없으며 오직 검소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만 손에 쥐어지는 것들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남에게 보이고 싶은 욕망과 인정받고 싶은 갈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정약용은 하늘이나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 자연히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돈을 과시하지 않고 검소하게 사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떳떳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당당한 기운이 저절로 생겨나고 그 기운은 주변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웁니다. 검소하면서도 품격을 지키는 부모의 뒷모습은 어떤 유산보다 값진 가르침이 됩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왜 우리는 나이 들수록 돈 이야기를 꺼리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그 답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삶이 가르쳐준 것을 몸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고요히 감춘 재물이 가장 오래 빛난다는 이 한마디 속에는 관계를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진짜 벗을 가려내며 도움의 가치를 높이고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재산의 크기가 아닙니다. 남는 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20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기억되는 것은 그가 얼마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입을 닫고 삶을 낮추며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도 오늘 저녁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그 답이 분명해지는 순간 재산에 대한 말은 저절로 줄어들 것이고 그대의 일상은 한결 고요해질 것입니다. 고요한 삶이 깊은 삶입니다. 그리고 깊은 삶만이 끝까지 남습니다.